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르며 도시의 빌딩 숲, 그 중심에 우뚝 솟은 제세병원. 이곳에는 김수아라는 간호사가 있었다. 그녀는 말이 없고 논쟁이나 뒷담화에는 관심조차 없었다. 다른 간호사들처럼 화려하게 꾸미거나 시선을 끌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나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재미없는 사람이라며 뒤에서 수군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수아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잘 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었다. 어머니는 늘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깨끗한 손과 마음으로 남을 돌보면 하늘이 너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수아는 그 말씀을 가슴속에 노래처럼 품고 살았다. 제세병원은 크고 흰 건물이었다. 아픈 재벌과 유력 인사들이 주로 찾는 곳이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VIP 환자들에게 잘 보이려 애썼다. 그러나 수아는 대통령의 친척이든 청소부의 아내든 누구에게나 똑같았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상처를 조심스럽게 치료했으며 노인 환자들이 제때 약을 드시도록 늘 살폈다. 어느 날 저녁, 하늘은 먹구름으로 잔뜩 뒤덮여 있었다. 마치 세상에 화를 내듯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거센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으르렁거렸다. 수아가 막 한 환자의 수액을 확인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복도에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VIP실 준비해요. 특실 환자입니다. 간호사 유진이 무정이를 들고 소리쳤다. 아주 큰 손님이라고 합니다. 간호사들은 개미떼처럼 분주하게 움직였다. 어떤 이는 복대에 향수를 뿌리고 또 어떤 이는 가발과 화장을 정돈했지만 수아는 침착하게 중환자실 ICU 병동으로 향했다. 몇 분 후 검은색 SUV 한 대가 응급실 입구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두 남자가 먼저 내리고 이어서 선글라스를 쓰고 무정이를 든 또 다른 남자가 나왔다. 들것이 끌려 나왔다. 그 위에는 튜브를 코에 꽂고 하얀 와이셔츠에 피가 묻은 남자가 누워 있었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가슴은 느리게 오르내렸다. 혹시 제가 생각하는 그분인가요? 간호사 민영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 속삭였다. 백 회장님, 이백민 회장님 아니야? 다른 간호사가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빌딩 몇 채의 재산이 수천억이라는 그분? 작년에 가족 싸움으로 뉴스에 나왔던 그 재벌 총수? 누군가 덧붙였다. 복도 전체가 얼어붙었다. 의사들이 극에게 달려갔고 수간호사마저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웅성거림과 전화 통화가 오가는 가운데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채웠다. 하지만 이 모든 소란 속에서 확실한 것은 단 하나였다. 이 남자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그는 특별 중환자실 스위트룸으로 옮겨졌다. 의사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수간호사는 추가 인력을 불렀다. 하지만 자정이 되자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다. 방문객들은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고 경비원들이 문 앞에서 지켰다. 간호사들은 교대로 그를 돌봤다. 오전 2시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휴식을 취하러 갔지만 수아는 여전히 깨어 있었다. 그녀는 병상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남자의 얼굴을 응시했다. 눈썹 근처에 길게 흉터가 있었고 턱수염은 희끗희끗했다. 입술은 메말라 있었다. 그녀는 따뜻한 물에 면봉을 적셔 코 주변의 피를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그녀가 움직이는 사이 문이 열리고 수간호사가 들어섰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섰다. 아직 여기 있었어? 수간호사가 물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미동도 없으세요. 활력 징후를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수간호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 참 이상한 아이야, 수아야. 저런 분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으니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 저는 그저 아픈 환자로 보입니다. 수아는 조용히 말했다. 수간호사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다시 문 밖으로 나섰다. 수아는 그 자리에 머물렀다. 비가 그칠 때까지, 밖에서 새들이 지저귀 때까지, 그리고 시계가 오전 6시를 넘길 때까지,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 남자의 손가락이 움찔거렸다. 수아는 벌떡 일어섰다. 그의 눈이 천천히 뜨였다. 힘없이 흐릿했지만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숙였다. 이름을 아시겠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가 한 번 눈을 깜빡였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여기 병원입니다. 제세병원이에요. 어젯밤에 실려 오셨고요. 의식이 없으셨어요. 말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메마르고 갈라졌다. 물. 그녀는 빨대를 그의 입술에 대고 몇 모금 마시도록 도왔다. 그는 가볍게 기침하더니 속삭였다. 누구? 시죠? 김수아입니다. 간호사예요. 옆에서 내내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두려움도 자만심도 아닌 그 중간쯤 되는 시선이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아무도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 그녀가 눈을 깜빡였다. 누구를 말씀하시는지요? 아무나 다 상관없어. 내 주변 사람들, 가족들까지도.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어. 긴 침묵이 흘렀다. 그는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그녀에게로 향했다. 내 옆에 있어준 사람은 당신뿐이었어. 수아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그가 속삭였다. 계속 있어줘요. 수간호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니,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더 단호했다. 그냥 당신만 부탁이야. 그녀는 그의 지친 눈을 바라봤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답했다. 옆에 있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했다. 다음 날 그의 가족들이 찾아왔다. 정장 차림의 남자 셋과 스카프로 얼굴을 가린 하이힐을 신은 여인. 그들은 그를 만나기를 요구했다. 수간호사는 그가 안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려 애썼지만 이백민 회장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들이 계속 고집하자 안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수아 간호사가 아니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 수간호사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수아 씨? 그저 옆에 있었을 뿐입니다. 수아가 대답했다. 그날부터 수아만이 그의 병실에 출입이 허락되었다. 그녀는 그에게 죽을 먹이고 수액을 갈고 그의 부서지는 듯한 속삭임에 귀 기울였다. 그는 돈이나 사업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다. 자랑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에게 삶에 대해, 가족에 대해, 왜 간호사가 되었는지 물었다.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상고로 너무 많은 피를 흘리셨대요. 사람들이 좀 더 일찍 병원에 데려왔더라면 살 수 있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데 돕겠다고 다짐했어요. 비록 어머니는 살릴 수 없었지만요. 어느 날 저녁 수아가 그에게 말했다. 그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당신은 그들과 달라. 누구요? 그녀가 물었다. 다른 사람들 말이야. 웃고 있지만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아직은. 그저 온 도시가 굽실거리는 이 부유하고 힘있는 남자가 자신을 선택했다는 것만 알았다.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도 명성 때문도 아니었다. 그보다 더 단순한 이유.
그녀의 존재, 그녀의 침묵, 그녀의 마음 때문이었다. 그리고 일회째 되는 날, 그가 이상한 말을 했다. 수아 씨, 그가 천천히,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두 번째 기회라는 걸 믿어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네, 믿습니다. 그가 눈을 감았다. 그렇다면 난 당신의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해. 방 안에는 박하 향과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다. 심장 모니터의 부드러운 알림음이 공기를 채웠다. 아침 햇살이 블라인드 틈새로 비집고 들어와 타일 바닥에 얇고 황금빛 줄무늬를 만들었다. 김수아는 이백민 회장의 침대 옆 작은 의자에 앉아 따뜻한 수건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피곤한 눈을 감고 누워있는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닦았다. 두 번째 기회라는 걸 믿어요? 그가 물었고 수아는 망설임 없이 네,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가 눈을 감고 속삭였다. 그렇다면 난 당신의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해. 몇 시간 후인 지금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천장을 응시하며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듯했다. 수아는 그의 담요를 정리하고 수액을 확인하기 위해 일어섰다. 그가 무슨 의미로 한 말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직 묻지 말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마른 계절에 비를 기다리는 것과 같았다. 비는 내릴 테지만 하늘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갑자기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무엇인지 아세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많은 사람으로 가득 찬 집에서 홀로 잠드는 외로움이 어떤 건지. 수아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자신에게 묻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혼잣말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의 눈을 마주쳤다. 당신은 알지 못할 거야. 당신은 여전히 평화로운 사람처럼 미소를 짓고 있으니. 수아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가끔은 혼자 있을 때 울어요, 회장님. 다만 남들 앞에선 그러지 않을 뿐이죠. 그의 입가에 작은 움직임이 있었다. 온전한 미소는 아니었고 그저 희미한 섬광 같은 것이었다. 조하, 그건 아직 당신이 감정을 느낀다는 뜻이니까. 그가 말했다. 나는 30년 전에 우는 것을 멈췄어요.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그가 물었다. 수아 씨, 내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네, 회장님.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이 백민 회장님, 백 회장님, 석유 및 가스 회사를 소유하고 계시고 아주 부자이십니다. 그게 다인가? 내가 들은 게 다인 거야? 그는 한참 동안 그녀를 응시하다가 시선을 돌렸다. 그렇다면 당신은 나를 전혀 모르는군. 그게 더 좋아. 그가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가락이 떨렸다. 그들이 나에게 대해 말하는 것을 믿지 마. 저는 소문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수아가 다른 손을 그의 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그들도 믿지 마.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지금은 웃고 있지만 내가 숨을 멈추기만을 기다리는 독수리 같으니까. 그녀는 조용히 있었다. 그의 소나기가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들은 올 거야. 그가 말했다. 걱정하는 척하며. 어떤 이는 울고 어떤 이는 소리치겠지만 그들은 모두 같은 것을 원해. 내 이름, 내 땅, 내 서명. 저는 회장님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알아? 그가 속삭였다. 마침내 그녀의 손을 놓았다. 그래서 당신만이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바로 그때 문에서 부드러운 노크소리가 들렸다. 수아가 고개를 들었다. 간호사 유진이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수아 씨, 그녀가 속삭였다. 회장님 아드님과 변호사가 오셨어요.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수아는 이백민 회장을 돌아보았다. 그의 턱이 굳어지고 가슴의 움직임이 조금 빨라졌다. 잠들어 있다고 전해라. 그가 말했다. 하지만 회장님,
내가 싫다고 했다고 전해. 유진이 눈을 깜빡이더니 수아를 바라보았다. 수 간호사님이 나가. 이백민 회장이 날카롭게 말했다. 유진은 잠시 얼어붙었다가 천천히 문을 닫아닫다. 이백민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내가 경고했잖아.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진심이었어. 수아가 가까이 다가섰다. 어쩌면 그분들도 회장님을 걱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건조하게 웃었다. 걱정? 내 큰아들은 2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와서 변호사와 함께 나타나다니. 무엇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나? 포옹이라도요? 모르겠습니다, 회장님.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러게. 당신은 모르지. 그가 목소리를 약간 높였다. 하지만 나는 알아.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는 이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일궈냈어. 그들은 그저 서류에 서명하고 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가고 싶을 뿐이야.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앉아 무릎 위에 손을 모았다. 이백민 회장이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그녀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나는 많은 일을 겪었어. 그가 천천히 말했다. 자랑할 일은 아니지. 하지만 딱 하나 정말 후회되는 게 있어.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고개를 창밖으로 돌렸다. 가끔 한밤중에 깨어나.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웃음소리를 듣고 나면 깨닫지. 내가 그녀를 보냈어. 돈을 택했고 권력을 택했지.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걸 가지고 죽어가고 있어. 그녀 없이. 스텔라의 미간이 부드럽게 찌푸려졌다. 그녀가 누구예요? 그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곧 말해줄게. 하지만 먼저 확실히 해야 할 게 있어. 뭐요? 네가 적임자인지. 무엇을 위한 적임자 말이죠, 어르신?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속삭였다. 지켜봐, 스텔라. 이제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봐.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야. 그의 말이 맞았다. 같은 날 오후,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다른 간호사가 묻지도 않고 문을 열었다. 그 뒤에는 디자이너 양복을 입은 키 큰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날카로웠고 눈은 차가웠다. 그는 초대받기를 기다리지 않고 들어섰다. 아버지. 그가 방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말릭입니다. 아라지 이드리스는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 런던에서 막 왔어요. 남자가 말을 이었다.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요. 아니, 아무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을 텐데. 아라지 이드리스가 말을 끊었다. 말릭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왜 이러세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가 아니잖아요. 나가라. 아버지, 제발. 스텔라가 일어섰다. 어르신, 말씀이라도 들어보시는 게. 스텔라. 노인이 천천히 말했다. 나가달라고 부탁해. 말릭의 얼굴이 변했다. 그는 스텔라를 향해 돌아섰다. 실례합니다만 당신은 대체 누굽니까? 간호사입니까? 아니면 아내라도 되십니까? 스텔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간호사입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간호사답게 행동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도록 자리를 비우세요. 그러나 아라지 이드리스가 손을 들었다. 그녀가 떠나면 그가 차갑게 말했다. 너도 떠나거라. 말릭은 턱을 굳게 다물었다. 너무하시네요. 아니, 말릭. 그가 말했다. 현명한 거야. 말릭은 씁쓸하게 웃으며 돌아서려 했다. 문가에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돌아가실 분이 간호사에게 마음을 열다니.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스텔라가 다시 앉았다. 아라지 이드리스는 천장을 응시했다. 사람들은 날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말했다. 내가 보여준 것만 아는 거지. 그는 슬픈 눈으로 스텔라를 보았다. 당신은 그녀를 닮았어. 누구요? 마리암. 침묵. 스텔라는 기다렸지만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다음 날 상황은 더 나빠졌다. 그의 둘째 아들이 왔다. 이어서 사촌이. 그 다음엔 정치인 친구. 그리고는 목사 2명.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의사라고 주장하는 남자까지. 그들은 모두 왔다. 모두 그를 만나고 싶어 했다. 그는 스텔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거부했다. 왜 저예요? 그녀가 사흘째 되는 날 마침내 물었다. 그는 또다시 그 지친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당신은 들어주니까. 당신은 신경 써주니까.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그저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날 밤 늦게 그녀가 그의 베개를 고쳐주는 동안 그가 다시 말을 꺼냈다. 스텔라, 비밀을 믿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비밀은 28년 동안 갇혀 있었지만 이제 때가 됐어. 무엇을 위한 때 말이죠? 누군가에게 말할 때, 내가 망가뜨린 걸 고칠 때, 잘못을 바로잡을 때. 그녀는 그를 자세히 보았다. 그의 손이 뻗어나와 침대 옆 탁자를 부드럽게 두드렸다. 이 침대 아래 가방이 있어. 그가 말했다. 그녀는 몸을 굽혀 잡고 검은 가죽 가방을 꺼냈다. 열어봐. 그녀는 지퍼를 열었다. 안에는 서류로 두툼한 갈색 봉투가 있었다. 서류 위에는 은색 열쇠가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인의 오래된 사진 한 장. 스텔라가 쳐다보았다. 저 여자야. 그가 말했다. 미야미야. 내가 사랑했던 유일한 여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만졌다. 아름다워요. 그 이상이었어. 그가 말했다. 그녀는 전부였지. 하지만 난 그녀를 떠났어. 가족이 그녀는 충분하지 않다고, 돈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나약했기 때문에. 그는 시선을 돌렸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집을 주었어. 그게 그녀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 생각했지.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러지 못했어. 그는 다시 스텔라를 보았다. 그의 눈은 붉어져 있었다. 내가 떠날 때 그녀는 내 아이를 임신 중이었어. 스텔라가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녀와 아이가 있었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딸?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몰라. 그가 말했다. 찾으려고 노력했어. 사람들을 고용했고 찾아다녔지. 아무것도. 그리고 지금 난 죽어가고 있어. 스텔라는 조용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는 열쇠를 가리켰다. 그건 쿠다 마을에 있는 집 열쇠야. 그녀가 머물렀던 곳이지. 네가 거기에 가야 해. 제가요? 그래, 당신이.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열쇠를 손에 쥐었다. 왜 저죠, 어르신? 당신을 믿으니까. 당신은 깨끗한 손으로 할 테니까. 돈 때문도 아니고 명예 때문도 아니라 진실을 위해서. 스텔라가 천천히 앉았다. 그녀는 다시 사진을 응시했다. 만약 그들이 이미 떠나고 없다면요? 그녀가 물었다. 그럼 적어도 나는 시도한 거야. 그가 속삭였다. 적어도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지는 않은 거지. 그는 눈을 감았다. 나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텅 비어 있어.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땅도 있지만 평화가 없어. 평화를 원해, 스텔라. 그녀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어. 아니면 내 딸이라도. 내가 가기 전에. 스텔라는 다시 한번 사진을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 안에 무언가가 변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에 발을 들이는지 몰랐다. 누구를 찾게 될지,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다.
거절할 수 없었다. 사진은 여전히 스텔라의 손에 들려 있었다. 사진 속 여인은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온화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스카프는 색이 바랬고 블라우스는 소박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딘가 친절함이 묻어 있었다. 품에 안긴 아기는 얇은 천에 쌓여 입을 살짝 벌린 채 잠들어 있었다. 스텔라는 오랫동안 사진을 응시했다. 아라지 이드리스는 옆 침대에서 거친 숨을 쉬고 있었다. 은색 열쇠는 봉투 옆에 놓여 있었다. 바깥의 해는 이미 저물었고 방은 이제 부드러운 황금빛 램프 불빛으로 채워져 있었다. 정말 제가 쿠데 가기를 원하세요? 스텔라가 조용히 물었다. 그래.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가야만 해. 그녀는 그를 보았다. 하지만 어르신, 저는 간호사예요. 아니, 제 말은 왜 가족 중 한 명이나 변호사를 보내지 않으시고요? 그는 천천히 그녀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그의 눈은 흐릿했다. 그들이 망칠 거야. 무엇을 망쳐요? 기회를. 내가 망가뜨린 걸 고칠 기회를. 그들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 그들은 땅과 차만 이해하지. 당신도 봤잖아, 스텔라. 말리기 확 들이닥쳤을 때 봤잖아. 아버지를 되찾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보였어. 아니면 유산을 챙기러 온 사람처럼 보였어. 스텔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말리게 날카롭고 차가운 눈을 기억했다. 그녀를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던 방식. 그녀는 그것을 봤었다. 아직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스텔라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거기에 가서 뭘 해야 하나요? 그냥 그녀를 찾아. 그냥 찾는 게 아니야. 그가 말했다. 그녀가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봐. 만약 아니라면 내 딸을 찾아. 저 사진 속 아이를. 스텔라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이사 갔다면요? 그럼 그 집으로 가. 열쇠를 사용해. 모든 것이 아직 거기에 있을 거야. 어쩌면 편지들이나 그녀가 남긴 어떤 것들이. 내가 관리인에게 깨끗하게 유지하라고 했어. 수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았을 거야. 왜 직접 안 가셨어요? 그는 약하고 씁쓸하게 웃었다. 갈 수 없었어. 자존심, 수치심, 그리고 나중에는 병까지.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지. 스텔라가 한숨을 쉬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르신. 만약 그녀가 제 얼굴에 문을 쾅 닫는다면요? 만약 그녀가 어르신을 미워한다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럴 자격이 있어. 하지만 난 노력해야 해. 스텔라, 노력도 해보지 않고 죽고 싶지 않아. 스텔라는 다시 사진을 보았다. 전에 찾으려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녀가 말했다. 왜 안 됐나요? 사람들을 보냈어. 그가 말했다. 차가운 남자들, 손에 돈을 쥐고 입에는 거짓말을 담은. 그녀는 아마 그들에게 숨었을 거야. 나라도 그랬을 테지. 그리고 이번에는 저를 보내고 싶으시다는 거고요. 당신만이 그녀가 믿을 사람이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무 자존심도 위협도 없이 그저 진실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스텔라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방을 가로질러 창밖을 내다보았다. 밤은 깊어지고 있었다.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너무 가까이 떨어진 별들처럼 깜빡였다. 그녀는 그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제가 가서 그녀를 찾으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말해줘. 한순간도 그녀를 잊은 적 없다고. 그녀를 사랑하는 걸 멈춘 적 없다고. 내가 겁쟁이였다고. 스텔라의 심장이 조금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그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떠나고 없다면 내 딸을 찾아. 그녀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해줘.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줘. 하지만 그녀가 알기를 바랐다고. 그가 기침을 했다. 그리고는 깊고 고통스러운 기침이 그의 가슴을 흔들었다.
스텔라가 그의 곁으로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그녀는 베개를 고쳐주고 입을 닦아주고 산소 수치를 확인했다. 어르신, 너무 많이 말씀하시면 무리예요. 그는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다. 약속해줘, 스텔라. 약속해줘. 그녀는 침을 삼켰다. 약속할게요. 그는 그녀의 손을 놓고 뒤로 기댔다. 곧 떠나야 할 거야. 그가 말했다. 그들이 당신을 감시하기 전에. 그녀가 눈을 깜빡였다. 저를 감시요? 그들은 이미 의심하고 있어. 그가 속삭였다.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지. 내 아들들, 사촌 유세프, 심지어 변호사까지. 그들은 당신이 이 방을 들락날락하는 걸 봐. 그들은 당신을 막으려 할 거야. 왜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녀를 찾고 그녀가 증거를 가져오면 그들은 모든 것을 잃으니까. 스텔라는 등골에 한기가 스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다시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이 안에 뭐가 들었어요? 서류들, 부동산 등기 서류, DNA 검사 요청서, 그리고 자필 편지. 쓰다 쓰러졌지. 미완성이지만 이게 전부야. 스텔라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그녀는 지퍼를 닫고 잠시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그를 보았다. 며칠 휴가를 내야겠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간호사에게 말해줄게. 아니요. 그녀가 말했다. 그럼 주목받을 거예요. 제가 평가를 낼게요.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생각보다 영리하군. 스텔라는 캐비닛으로 걸어가 전화기를 꺼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런 일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이건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다른 거죠. 알아. 그가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내일 아침 첫 차로 갈게요.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녀가 그를 만난 이래 처음으로 작은 눈물 한 방울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고마워, 스텔라. 하지만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문이 활짝 열렸다. 말릭이 다시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회색 양복을 입은 또 다른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작은 검은색 자료철을 손에 들고 있었다. 무슨 일이죠? 말릭이 앞으로 나서며 물었다. 아버지, 이 여자는 왜 아직 여기 있습니까? 뭘 하는 겁니까? 스텔라는 재빨리 가방을 의자 밑으로 넣었다. 네, 간호사다. 아라지, 이드리스가 기침하며 말했다. 간호사, 그 이상이겠죠. 보아하니 말릭이 쏘아붙였다. 30분 넘게 밖에서 기다렸어요. 기다려달라고 한 적 없는데. 아라지, 이드리스가 말했다. 말릭이 한 걸음 다가섰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변호사님도 모셔왔잖아요. 유언장 수정안에 서명하셔야죠. 오늘은 아무것도 서명 안 할 거야. 아라지, 이드리스가 단호하게 말했다. 몇 주째 미루고 계시잖아요. 안 한다고 했어. 스텔라가 일어섰다. 제가 나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 아라지, 이드리스가 말했다. 네. 말릭이 동시에 말하며 두 남자가 서로를 노려봤다. 그때 회색 양복을 입은 남자가 헛기침을 했다. 선생님, 병원비 관련 서류에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유언장은 나중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라지 이드리스가 그를 봤다. 서류는 스텔라에게 줘. 변호사가 눈을 깜빡였다. 선생님, 서류를 스텔라에게 주세요. 스텔라가 먼저 확인할 겁니다. 말릭은 터지기 직전인 것처럼 보였다. 아버지, 대체 왜 이러세요? 하지만 노인은 그에게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나는 내 피보다 그녀를 더 믿어. 매우 불편해 보이던 변호사는 서류철을 테이블에 놓고 천천히 물러났다. 말릭이 앞으로 나서서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미쳤군. 스텔라는 바닥에 시선을 고정했다. 아라지 이드리스가 말릭에게 고개를 돌렸다. 내가 죽으면 너는 마땅히 받을 것을 받게 될 거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속이려 들지 마라. 말리게 입이 열렸다가 닫혔다. 그는 돌아섰고 변호사가 뒤따랐다. 문이 꽝 닫히는 소리가 다시 울렸다. 침묵. 스텔라가 서류철을 들어 서랍에 넣었다. 그녀가 그에게로 돌아섰다. 그들이 저를 쫓아오면 어쩌죠? 그가 그녀를 진지한 눈으로 보았다. 쿠대에 도착하면 본명을 쓰지 마라. 네가 거기 있는 이유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곧장 주소지로 가. 열쇠를 사용해. 문을 잠가라.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알겠어요. 그가 베개 아래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다. 안에는 현금과 접힌 종이가 들어 있었다. 그건 교통비다. 종이에 적힌 세부 정보로 관리인을 찾아라. 그의 이름은 오조다. 그녀가 그것을 받았다. 그러고는 그가 천천히 다시 누웠다. 피곤하군. 그녀가 그를 담요로 덮었다. 쉬세요, 어르신. 나를 이드리스라고 불러줘. 그가 속삭였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쉬세요, 이드리스. 그녀의 작은 핸드백 안에 사진, 봉투, 그리고 열쇠가 든 채 방을 나섰을 때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바뀔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스텔라는 그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병원 뒤편에 있는 작은 아파트의 좁은 침대에 앉아 테이블 위에 갈색 봉투를 응시했다. 마리암과 아기의 사진이 앞면으로 놓여 있었고 옆에는 은색 열쇠가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고요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요란했다. 밖은 아부자 씨가 조용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목소리들이 소리치고 있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함정이라면? 그들이 알아내면 어쩌지? 그 여자는 이미 죽은 게 아닐까? 딸이 찾아지는 걸 원치 않는다면? 그녀는 눈을 감고 그 남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라지 이드리스? 아니, 이제는 그냥 이드리스. 그의 눈은 맑았다. 돈을 쫓는 남자가 아니라 너무 늦기 전에 숨을 쉬려는 남자 같았다. 그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었다.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두려워했고 미안해했고 평화를 원했다. 그래서 동이 트기 전 스텔라는 작은 여행 가방을 꾸렸다. 드레스 2벌, 수첩, 보조 배터리, 스카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 열쇠, 사진, 봉투, 그리고 주소. 그녀는 수간호사에게 급한 가족 비상사태가 생겨 이틀 휴가가 필요하다는 문자를 남겼다. 오전 6시 30분, 그녀는 주바 공원에 도착했다. 북적였다. 운전사들은 마을 이름을 외쳤고, 승객들은 가방을 끌었고, 한 구석에서는 아기가 울었고, 한 여자가 붉은 우산 아래에서 푸푸푸푸푸푸 나이지리아식 도넛을 튀기고 있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종이를 손에 꼭 쥐고 쿠다 아주머니, 쿠다 이쪽이요라고 쓰인 줄을 찾았다. 한 차장이 손을 흔들며 외쳤다. 그녀는 따라갔다. 버스는 낡았다. 창문은 금이 가 있었고 좌석은 찢어져 있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버스 안의 열기보다 더 무거웠다. 그녀는 맨 뒤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다. 엔진이 시동 걸리고 버스가 움직였다. 도시는 서서히 사라졌다. 높은 건물들은 작은 집으로 변했다. 도로는 좁은 길로 변했다. 버스는 웅덩이를 덜컹거리며 지나갔다. 먼지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녀는 누구와도 말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저 굿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생각할 뿐이었다. 몇 시간 후 운전사가 소리쳤다. 마지막 정거장이요. 스텔라가 내렸다. 해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목은 바싹 말랐고 다리는 뻣뻣했다. 쿠다 마을은 조용했다. 포장도로는 없고 붉은 흙길과 진흙 벽돌과 양철 지붕으로 지어진 집들이 드문드문 있었다. 닭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염소 2마리가 망고나무 아래 서 있었다. 아이들은 타이어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여자들은 머리에 물통을 이고 다녔다. 그녀는 길가의 작은 매음으로 곧장 걸어가 종이를 꺼냈다. 오조. 그녀가 아쿠라를 튀기는 노인에게 말했다. 오조라는 사람을 아세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눈을 가늘게 떴다. 목수 오조 마리오, 아니면 관리인 오조 마리오? 관리인이요. 그는 길을 따라 가리켰다. 우물 지나서 2번째 집이요. 그 녹색 집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걷는 동안 사람들은 그녀를 쳐다봤다. 그녀의 드레스는 너무 깨끗했고, 신발은 너무 현대적이었고, 눈은 너무 호기심에 차 있었다. 그녀는 이곳에 속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녹색 집에 도착하여 조용히 노크했다. 60대 남자가 문을 열었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손은 거칠었다. 네, 오조 씨세요? 누구시죠? 그녀는 가방을 열어 사진을 보여주었다. 아부자에서 왔어요. 이드리스 추장님이 저를 보냈습니다. 그는 사진을 응시했다. 그의 얼굴이 변했다.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녀가 들어섰다. 방은 작지만 깔끔했다. 선풍기가 한쪽 구석에서 천천히 돌고 있었다. 벽에는 2017년 달력이 걸려 있었고 나무 테이블 위에는 성경과 검은색 라디오가 놓여 있었다. 그가 앉았다. 이드리스가 보냈다고요? 네, 그분은 매우 위독하세요. 오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날이 올 줄 알았지. 관리인이셨죠? 지금도 그렇소.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오. 쓸고 마당을 청소해. 아무도 살지 않지만 그녀는 가방을 열어 열쇠를 꺼냈다. 그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열쇠가 맞소. 저를 그곳으로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그는 일어섰다. 지금 말이오? 네. 그는 낡은 모자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섰다. 그들은 침묵 속에 걸었다. 농장들을 지나고 아이들이 구구단을 외치는 학교를 지나고 깨진 유리가 있는 교회를 지났다. 마침내 그들은 마을의 가장자리에 다다랐다. 그곳 큰 숲을 뒤에 조용한 집터가 있었다. 대문은 녹슬어 있었고 벽은 바랜 크림색이었다. 오조는 자신의 열쇠를 꺼내 대문을 열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섰다. 풀은 깎여 있었고 길은 쓸려 있었지만 공기는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스텔라는 현관문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렸다. 은색 열쇠를 자물쇠에 꽂고 돌렸다. 찰칵 문이 열렸다. 안에서 먼지와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춤을 췄다. 거실은 소박했다. 갈색 소파, 뜨개질 천이 덮인 테이블, 앙카라 천으로 만든 커튼. 모든 것이 손대지 않은 듯 했지만 깨끗했다. 마치 누군가 방금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그녀가 여기 오래 살았나요? 스텔라가 물었다. 마리암이요. 오조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거의 3년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떠났지. 작별 인사도 없이. 스텔라가 벽 근처 선반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액자들이 있었다. 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암. 나무 옆에 앉아있는 마리암. 사진에서 잘린 누군가와 함께 미소 짓는 마리암. 그녀는 결코 돌아오지 않았소. 결코. 오조가 말했다. 누군가 그녀를 찾았나요? 몇몇 남자들이 왔지. 아부자에서 온 날카로운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질문을 했어. 그녀는 숨어버렸지. 그 후 그녀는 짐을 싸서 떠났어. 스텔라가 앉았다.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는 말했나요? 아니. 스텔라가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 손으로 쓴 편지를 꺼냈다. 글씨는 떨리고 몇몇 줄은 완성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읽었다.
내가 사랑을 멈춘 적 없는 여인에게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어. 내가 떠났을 때 그들은 네가 나보다 못하다고 말했지만 이제 보니 내가 너보다 못했음을 알겠다. 네가 내게 딸을 주었지만 나는 침묵 외에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았다. 그것을 바로잡고 싶다. 부디 용서해다오, 이드리스. 그녀의 목이 메었다. 그녀는 편지를 접어 다시 넣었다. 그녀가 남긴 것이 있나요? 오조가 고개를 끄덕였다. 방이 하나 있소. 그녀가 떠나기 전에 잠가 두었었지. 나는 열어본 적이 없소. 어디죠? 그가 그녀를 복도 끝으로 안내했다. 평범한 나무 문. 스텔라가 다시 열쇠를 꺼내 시도했다. 찰칵. 문이 열렸다. 안에는 공기가 텁텁했다. 햇살 속에서 먼지가 춤을 추었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다. 작은 서랍장이 침대 옆에 서 있었고 서랍장 위에는 스카프가 놓여 있었다. 사진 속 그 스카프였다. 스텔라가 안으로 들어섰다. 벽에는 아이가 그린 그림들이 있었다. 꽃, 태양, 남자가 여자의 손을 잡고 있는 그림. 그녀가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수십 통의 편지들이 모두 이드리스 베어 앞으로 되어 있었다. 발송된 편지는 하나도 없었다. 그녀가 한 통을 집어들었다. 당신은 떠났고 나는 기다렸어요. 나는 당신의 말을 믿었지만 날마다 딸은 물었어요. 아빠는 어디 있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스텔라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또 다른 편지를 열었다. 오늘 당신의 사람들이 왔어요. 돈을 제안했지만 진실은 아니었어요. 나는 내 것을 건드리게 두지 않을 거예요. 내 딸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스텔라는 눈물을 참았다. 그녀가 오조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화가 났지만 여전히 그를 사랑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스텔라가 다시 주위를 둘러봤다. 저기 한쪽 구석에 나무 상자가 있었다. 그녀가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아기 옷, 작은 분홍색 신발, 눈 하나 없는 인형, 그리고 그 아래에 출생 증명서가 있었다. 그녀가 그것을 꺼냈을 때 심장이 멎었다. 이름, 아이샤 마리암 베어, 생년월일 1994년 7월 12일, 아버지 이드리스 베어, 어머니 마리암 하산. 그녀가 입을 가렸다. 그녀는 진짜예요. 스텔라가 속삭였다. 그녀는 살아있어. 이름도 있어. 오조가 그녀의 어깨너머로 보았다. 저 아이 마리오. 네. 스텔라가 서류를 응시했다. 나는 그녀를 찾아야 해요. 오조. 그게 쉽지는 않을 거요. 왜요? 왜냐면 쿠다 사람들은 말이 없거든. 여기 사람들은 자기 일만 신경 써. 하지만 어쩌면, 뭐려?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오. 마마 우두아크. 그녀가 마리암을 도와주곤 했지. 누가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봤다면 그건 그 여자일 거요. 어디에 있어요? 우물에서 새 집 건너 붉은 염소를 기르는 집을 물어보면 알 거요. 스텔라는 증명서를 잡아 부드럽게 접어 가방에 넣었다. 가요. 해는 이제 높이 떠서 쿠다 위를 뜨겁게 태우고 있었다. 붉은 흙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번쩍였다. 스텔라는 오조 옆을 걸었다. 가방이 옆구리에 바싹 붙어 있었고 접힌 출생증명서가 심장처럼 그 안에 박혀 있었다. 그녀는 문간에서 쳐다보는 호기심 어린 얼굴들을 애써 외면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이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확실해? 그녀가 나랑 얘기해 줄까? 스텔라가 조용히 물었다. 오조는 모자를 고쳤었다. 우두악 할머니는 나이는 많지만 모든 걸 기억하셔. 만약 미암을 마음에 들어 했다면 널 도와줄 수도 있어. 아니라면 문을 닫아버리실 거고. 스텔라는 침을 삼켰다. 시간이 많지 않아. 인내가 필요할 거야. 오조가 말했다. 이 마을은 느리게 움직여. 그들은 히비스커스 덤불이 늘어선 좁은 길로 접어들었다.
닭들이 흩어지고 아이 하나가 막대기와 플라스틱 바퀴를 굴리며 뛰어 지나갔다. 저 앞에 낡은 흰색 페인트가 벗겨진 작은 건물이 보였다. 나무에 묶인 붉은 염소가 풀을 게을리 씻고 있었다. 흙으로 만든 부엌에서 영이 냄새가 흘러나왔다. 저기가 할머니 댁이야. 오조가 말했다. 스텔라는 대문 앞에서 멈춰 섰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제가 노크할까요? 그녀가 속삭였다. 응, 노크해. 그녀는 손을 들어 나무 대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다시 두드렸다. 이번에는 안에서 늙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냐? 우두악 할머니를 찾는 사람입니다. 스텔라가 조용히 말했다.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늙은 여인이 조각된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며 천천히 걸어 나왔다. 머리에는 빛바랜 푸른 스카프가 둘러져 있었고 두 개의 작은 등불처럼 날카로운 눈이 빛났다. 내가 우두악이다. 넌 누구냐? 저는 스텔라입니다. 아부자에서 왔어요. 미암을 찾고 있습니다. 늙은 여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스텔라를 위아래로 훑어본 다음 오조를 보았다. 이게 무슨 일이냐?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오조가 조용히 말했다. 이분은 이드리스님에게서 오셨어요. 우두악 할머니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드리스 베케어. 스텔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이 아주 위독하세요. 미암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우두악 할머니의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너무 늦었어. 그녀가 말했다. 스텔라의 뱃속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너무 늦었다니요? 그녀는 죽었다고요? 늙은 여인은 몸을 돌려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들어갔다. 들어오너라. 그녀가 말했다. 스텔라와 오조는 그녀를 따라 작은 응접실로 들어갔다. 벽은 크림색이었지만 곳곳에 금이 가 있었다. 창께는 나무 의자가 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재봉틀이 덩그러니 있었다. 우두악 할머니가 털썩 앉았다. 문 닫아라. 그녀가 말했다. 스텔라는 문을 닫았다. 늙은 할머니는 오랫동안 그녀를 응시했다. 그래서 이드리스가 드디어 그녀를 기억했단 말이냐. 스텔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결코 잊은 적이 없으세요. 우두악 할머니가 마른 웃음을 터뜨렸다. 오지 않은 날들 내내 잊고 살았겠지. 그분은 부끄러웠다고 하셨어요. 스텔라가 조용히 말했다. 약했다고 하셨습니다. 늙은 여인이 고개를 저었다. 저 남자가 그녀를 망쳤지. 스텔라는 작은 의자 끝에 앉았다. 제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두악 할머니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미암은 아직 어렸을 때 여기에 왔어. 아름답고 똑똑했지. 이 마을 누구와도 결혼할 수 있었을 거야. 하지만 이드리스에게 빠져버렸어. 그땐 이미 부자였지. 그는 그녀에게 세상을 다 주겠다고 약속했어. 집을 주고 아기를 주었지. 그리고는 떠났어. 스텔라의 목이 메어왔다. 돌아올 계획이었다고 하셨어요. 아니, 안 돌아왔어. 늙은 여인이 딱 잘라 말했다. 도시에서 남자들이 찾아왔지. 서류를 들고, 거짓말을 들고. 그녀는 혼자였어. 숨어 살아야 했지. 그분을 나쁘게 말한 적은 없었나요? 그를 위해 울었지. 우두악 할머니가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며 말했다. 아파하면서도 그를 위해 기도했어. 길을 잃었다고 말하면서. 스텔라는 눈물을 참았다. 그리고는 아이를 키웠겠군요. 우두악 할머니가 말을 이었다. 아이 이름은 아이샤라고 지었지. 똑똑한 아이였어. 하지만 아이샤는 늘 아빠에 대해 물었지. 미암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 아이는 베케어라는 이름을 싫어하기 시작했어. 스텔라는 가방에서 출생증명서를 꺼냈다. 제가 집에서 이걸 찾았습니다. 우두악 할머니는 그것을 흘끗 보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맞네. 그럼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스텔라가 물었다. 아이샤는 어디에 있죠? 우두악 할머니의 눈이 다시 가늘어졌다. 왜?
이드리스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스텔라가 말했다. 그는 그녀를 보고 싶어 해요. 진실을 말해주고 싶어 합니다. 늙은 여인의 입술이 굽게 다물렸다. 진실? 그 단어. 진실을 말하기엔 너무 늦었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스텔라가 말했다. 그분은 아직 살아계세요. 우두악 할머니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래서 이 모든 세월이 지나고 이 모든 거짓말 후에 아이샤가 그를 용서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녀는 이제 아이가 아니야. 어엿한 여자고 화가 나 있어. 화난 사람이라도 자신이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어요. 스텔라가 조용히 말했다. 늙은 여인은 오랫동안 그녀를 응시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구나.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네오는 변호사도 스파이도 아니야. 돈 때문에 온 것도 아니군. 아니에요. 스텔라가 말했다. 저는 그저 간호사일 뿐입니다. 그분이 저를 믿어주셨어요. 우두악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아이샤는 이제 옆 동네에 살고 있어. 작은 의원에서 일하고. 백헤어라는 이름은 안 써. 아이시야 하산이라고 불러.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 스텔라의 심장이 뛰었다. 주소를 아세요? 알지. 우두악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내가 주소를 알려주면 뭘 할 거냐? 그녀를 찾아갈게요. 스텔라가 말했다. 모든 걸 말해줄 겁니다. 그분에게 데려올 거예요. 우두악 할머니의 눈이 슬펐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거부한다면 적어도 그녀는 알게 될 겁니다. 스텔라가 말했다. 늙은 여인은 오조를 보았다가 다시 스텔라를 보았다. 마침내 그녀는 치마 밑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저기가 그녀가 일하는 곳이다. 그녀가 말했다. 내가 보냈다고는 말하지 마라. 안 그럴게요. 스텔라가 말했다. 우두악 할머니가 몸을 뒤로 기댔다. 조심해라. 그녀는 강해. 쉽게 믿지 않아. 그리고 이드리스의 가족이 네가 뭘 하는지 알게 되면 조심할게요. 스텔라가 말했다. 고맙습니다. 늙은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난 미암을 딸처럼 사랑했어. 아이샤를 만나면 그렇게 전해줘. 우두악 할머니가 아직도 그녀를 위해 기도한다고. 그럴게요. 스텔라가 말했다. 그녀는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일어서려는 순간 우두악 할머니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한 가지 더 밤에 가지 마라. 새벽 첫 빛이 들 때 떠나고 아무에게도 어디로 가는지 말하지 마. 알겠습니다. 스텔라가 말했다. 늙은 여인이 손을 놓았다. 밖은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붉은 염소가 가냘프게 울었다. 오조는 침묵 속에 앞서 걸었다. 스텔라는 그 뒤를 따랐고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큰 길에 다다르자 오조가 멈춰 섰다. 찾던 것을 찾아왔나요? 그런 것 같아요. 스텔라가 말했다. 딸을 찾으러 갈 건가요? 네. 오조가 그녀를 유심히 보았다. 당신이 걷는 이 길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상관없어요. 스텔라가 말했다.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신의 가호가 있기를. 그는 몸을 돌려 다른 길로 걸어갔다. 스텔라는 혼자 가방을 든 차에 서 있었다. 마을은 이제 다르게 느껴졌다. 그저 조용한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듯 했다. 창문 뒤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어쩌면 그저 그녀의 상상일 수도 있었다. 아니면 말리크의 부하들이 이미 이곳에 와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빠르게 미암이 살았던 곳으로 돌아왔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다. 우두악 할머니가 건넨 쪽지를 펼쳤다. 지친 필체로 이름과 의원 주소가 휘갈겨져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응시했다. 아이샤 하산. 그녀는 이름을 나지막이 속삭였다. 휴대폰을 꺼내 이드리스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다시 시도했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더 나빠진 걸까? 누가 그가 전화를 받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걸까?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모든 것의 무게가 그녀를 짓누르는 듯했다. 어머니와 사람들을 돕겠다고 했던 약속을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낯선 방에서 낯선 사람의 삶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녀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바깥 하늘은 이제 짙은 보라색이었다. 몇 개의 별이 나타났다. 내가 널 찾을 거야. 그녀가 속삭였다. 아이샤, 널 찾을 거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도. 그녀는 커튼을 닫고 침대로 돌아왔다. 다시 앉았다. 출생증명서와 주소가 탁자 위에, 열쇠는 그녀의 손에 있었다. 내일 그녀는 쿠다를 떠날 것이다. 내일 그녀는 아직 보이지 않는 폭풍 속으로 발을 들여놓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은 힘을 모아야 했다. 앞으로의 길이 이제까지 겪었던 어떤 것보다도 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닭 울음소리 대신 베개 밑에서 울리는 스텔라의 휴대폰 진동 소리에 그녀는 번쩍 눈을 떴다. 문자가 와 있었다. 병원 주니어 간호사 중 한 명에게서 온 문자였다. 어디 계세요? 회장님 상태가 어젯밤에 더 나빠졌어요. 수간호사님도 안절부절 못하시고 이젠 아무도 회장님 방에 못 들어가요. 스텔라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그녀는 휴대폰을 꽉 쥐고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나빠졌다고? 아직 살아계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네, 하지만 진정제 때문에 주무시고 계세요. 말리크가 모든 걸 통제하고 있어요. 방문객을 맡고 있어요. 수간호사님도 아버지 보호 차원이라고 하시는데 스텔라의 손가락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탁자 위에 갈색 봉투를 그리고 아이샤 하산의 진료소 주소가 적힌 작은 쪽지를 응시했다. 시간이 촉박했다. 그녀는 옷을 입고 스카프를 두르고 짐을 챙겨 집 문을 잠갔다. 오조에게 감사하는 짧은 쪽지를 대문 밑에 남기고는 곧장 나섰다. 고맙습니다. 절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오전 9시 그녀는 오토바이를 타고 옆 동네로 향하고 있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먼지가 눈에 들어왔지만 그녀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두 팔로 가방을 꽉 쥐었다. 마을 어귀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멈췄다. 여기가 진료소입니다. 그가 말했다. 작은 하얀색 건물이었고 입구 위에 파란 글씨로 은혜와 자비 의료센터라고 쓰여 있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직해 보였다. 스텔라는 운전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대기실에는 플라스틱 의자 3개가 전부였다. 한 엄마가 의자에서 아기를 흔들고 있었고 어린 소년 한 명이 바닥에 앉아 붕대를 감은 다리를 보호하고 있었다. 간호사 복장을 한 여인이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스텔라는 헛기침을 했다. 아이샤 하산 간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여인이 눈을 깜빡였다. 왜요?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습니다. 환자를 돌보고 있어요. 기다려주세요. 스텔라는 앉았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만약 아이샤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면, 만약 화를 낸다면, 만약 오기를 거부한다면 몇 분이 흘렀다. 그때 책상 뒤쪽 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타났다. 아이샤 간호사. 미암과 똑같은 눈, 똑같이 부드러운 인매, 하지만 이제 더 강인하고 더 나이 들고 더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스텔라를 유심히 보았다. 저를 찾으셨어요? 네. 스텔라가 일어섰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이샤는 미간을 찌푸렸다. 누구세요? 제 이름은 스텔라 자딜입니다. 저도 아부자에서 온 간호사예요. 아이샤는 팔짱을 꼈다. 그리고 저는 아버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아이샤의 얼굴은 변하지 않았다. 저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있으세요?
스텔라가 조용히 말했다. 그분의 이름은 이드리스 베케어입니다. 긴 침묵이 방을 채웠다. 아이샤는 다른 간호사에게 몸을 돌렸다. 접수대 좀 봐줘. 그러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옆방으로 걸어갔다. 스텔라가 뒤따랐다. 방은 작았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약품이 놓인 선반, 구석에서 윙윙거리는 작은 선풍기가 전부였다. 아이샤는 빠르게 앉았다. 스텔라가 맞은편에 앉았다. 스텔라가 봉투를 꺼내 열고는 출생증명서를 테이블에 놓았다. 그리고 미리암이 아기 아이샤를 안고 있는 사진을 내려놓았다. 쿠대에 갔었어요. 스텔라가 말했다. 어머니가 사셨던 집에 갔고 마마 우드악을 만났어요. 이걸 찾았고요. 아이샤는 사진을 응시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스텔라가 말을 이었다. 아버님, 많이 편찮으세요. 어머님을 찾아달라고 절 보냈더군요.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아이샤가 조용히 말했다. 매울서 6년 됐어요. 스텔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유감입니다. 아이샤의 손가락이 사진에 닿았다가 이내 거두어졌다. 전에도 사람을 보냈어요. 아이샤가 말했다. 정장 입은 남자들이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죠. 저는 그의 돈은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이번엔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스텔라가 말했다. 그가 날 보낸 겁니다. 아이샤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요? 아무도 그와 함께 있어주지 않을 때 저는 간호사로서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가 당신에 대해 말해 주었어요. 모든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너무 늦었죠. 스텔라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지도요. 하지만 여전히 당신을 보고 싶어 하세요. 아이샤가 뒤로 기대 앉았다. 제가 엄마가 우는 밤을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아세요? 제가 태어난 걸 후회하지 않도록 엄마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감수해야 했는지 아냐고요? 저는 모르지만 스텔라가 말했다. 그가 제대로 바로잡고 싶어 한다는 건 알아요. 아이샤가 일어나 이제는 방을 서성였다. 이 병원을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세웠어요. 그녀가 말했다. 연필과 종이 한 장을 사려고 시장에서 빌기도 했어요. 간호학교 학비를 벌기 위해 화장실 청소까지 했고요. 우리 엄마는 제가 간호사 유니폼 입은 모습도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아무것도 없이 눈을 감으셨는데 이제 와서 그가 포옹이라도 원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스텔라가 침착하게 말했다. 그는 포옹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저 당신 눈을 보며 자기 입으로 미안하다고 말할 기회를 원할 뿐이에요. 만약 당신이 그에게 허락하는 게 그게 다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이샤가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이제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그가 나타나기를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당신은 몰라요. 제 생일에도 졸업식에도 엄마 장례식 때도 그는 오지 않았어요. 알아요. 스텔라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 당신에게 힘이 있어요. 당신은 그를 마주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사랑을 기다리던 어린 소녀가 아니라 이름과 삶, 그리고 진실을 가진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말이에요. 아이샤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제가 가는데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으면 어쩌죠? 그럼 괜찮아요. 그들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이윽고 아이샤가 속삭였다. 제가 간다면 조용히 가요. 네, 물론이죠. 소식도 사진도 없이. 아이샤는 다시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짐을 좀 챙길게요. 아부자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다. 아이샤는 말이 별로 없었다. 그녀는 내내 사진을 무릎에 소중히 들고 있었다. 한두 번 그녀는 이동욱 씨의 건강 상태나 지금 모습, 그리고 그녀의 생일을 기억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스텔라는 아는 대로 대답했다. 다른 것들은 그분께 직접 물어보세요. 라고 말했다. 그들이 수명병동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저녁이었다. 스텔라는 스카프로 얼굴을 깊게 가렸고 아이샤는 검은 후드티를 입었다.
그들은 프런트 데스크를 지나 이제 스텔라에게 길고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내는 간호사들을 지나쳤다. 눈썹을 치켜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수간호사님도 지나쳤다. 중환자실 병동에 도착하자 입구에서 경호원 2명이 서 있었다. 이동욱 대표님을 만나러 왔어요. 스텔라가 말했다. 경호원들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들여보낼 수 없습니다. 스텔라가 신분증을 꺼냈다. 저는 그의 주치의 간호사입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전화를 걸고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만요. 그가 말했다. 그녀는 안 됩니다. 제가 안 들어가면 이분도 안 가요. 스텔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명령은 명령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 뒤에서 큰 목소리가 울렸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말리의 목소리였다. 그의 넥타이는 느슨했고 얼굴은 분노로 날카로웠다. 여기서 뭘 하는 겁니까? 그가 스텔라에게 쏘아붙였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곳에서 당신이 명령할 위치는 아니죠. 스텔라가 침착하게 말했다. 저는 그의 아들이고 저는 그의 간호사입니다. 말리가 앞으로 한 발 나섰다. 이 여자는 누구죠? 그가 아이샤를 가리켰다. 당신이 신경 쓸 사람은 아닙니다. 환자 침대 옆으로 낯선 사람을 데려온 겁니까? 그녀는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말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잠깐, 저 시골 여잔가? 아이샤가 고개를 들었다. 말리는 얼어붙었다. 무슨 수작이야? 그가 으르렁거렸다. 수작이 아니에요. 아이샤가 나지막이 말했다. 저는 아이샤 미리암 베아레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경호원들은 당황한 표정이었다. 말리가 뒤로 물러섰다. 미쳤군. 스텔라가 아이샤 앞에 나섰다. 비켜주세요. 말리가 입을 열었지만 아이샤의 눈에서 무언가를 보고는 멈칫했다. 그는 옆으로 비켜섰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다. 이동욱은 침대에 누워 창백하고 움직임이 없었다. 산소 마스크가 얼굴 절반을 가리고 있었다. 스텔라가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이동욱 씨,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그녀를 모셔왔어요. 그의 눈이 천천히 열렸다. 시선은 스텔라에게서 아이샤에게로 옮겨갔다. 그곳에서 멈췄다. 다시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에 즉시 눈물이 고였다. 그의 손이 떨리며 들어 올려졌다. 아이샤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팔을 더 뻗어 속삭였다. 미리암. 아이샤의 입술이 떨렸다. 제가 미리암은 아니에요. 알아.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내 눈이. 그녀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갔다. 그가 다시 손을 뻗었다. 이번에는 그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그가 속삭였다. 나는 두려웠고 비겁했어. 아이샤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보며 말했다. 평생 아버지가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와야 했는데 그가 말했다. 그는 기침을 했다. 온몸이 흔들렸다. 스텔라가 그의 맥박을 확인했다. 약했다. 이제 내가 여기 있으니 그가 말했다. 마지막으로 너를 한 번만 더 보자꾸나. 아이샤가 그의 옆에 앉았다. 그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만졌다. 너는 꼭 그녀를 닮았구나. 스텔라가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밖에서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말리가 소리 지르고 있었고 간호사가 그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방 안에서는 과거의 시간이 멈춰 있었다. 아버지, 딸, 깨진 약속, 작은 치유. 이제 편히 쉴 수 있겠구나. 그가 속삭였다. 아이샤가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럼 쉬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러나 평화가 찾아오려던 순간 문이 활짝 열렸다. 한 기자가 카메라가 달린 휴대폰을 들고 뛰어들어왔다. 경호원이 뒤쫓아왔다. 사실입니까? 기자가 소리쳤다.
이동욱 대표님의 숨겨진 딸이 맞습니까? 아이샤가 벌떡 일어섰다. 스텔라가 카메라를 가로막았다. 나가세요. 밖에서 더 많은 목소리가 들렸다. 더 많은 플래시라이트가 터졌다. 소식이 새나갔다.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그리고 폭풍이 마침내 몰려왔다. 카메라 불빛은 여전히 깜빡였다. 기자는 계속해서 질문을 퍼부었다. 이동욱 대표님의 딸이 맞습니까?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알고 있었나요? 그녀는 유언장에서 숨겨져 있었나요? 돌아가시기 전에 노인이 무언가를 고백했습니까? 경호원들이 몰려들어 남자를 붙잡고 밖으로 끌어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복도는 이제 사람들로 가득 찼다. 다른 기자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었다. 누군가 그들에게 귀띔해 주었을 것이다. 말리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었지만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소문은 퍼져나갔다. 아이샤는 병실 침대 옆에서 얼어붙어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스텔라가 재빨리 커튼을 닫고 안에서 문을 잠갔다. 이동욱은 다시 숨을 헐떡였고 눈은 뒤집히고 가슴은 얕게 들썩였다. 이동욱 씨, 스텔라가 그의 곁으로 달려가며 불렀다. 제 말 들려요? 그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은 말라 있었다. 말하지 마세요. 그녀가 말했다. 힘을 아끼세요. 하지만 그는 이미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그녀가 귀를 기울였다. 내가 썼다. 그가 말했다. 빨간색 서류철 서랍 안에. 무슨 서류철이요? 그가 침대 옆 서랍을 희미하게 가리켰다. 아이샤가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고무줄로 묶인 빨간 플라스틱 서류철이 있었다. 아이샤가 스텔라에게 건넸다. 그녀가 재빨리 열었다. 안에는 유언장 최종본이라고 라벨이 붙은 손으로 쓴 문서들이 있었다. 맨 위에는 변호인에게만 그녀가 온 후에 라고 적힌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스텔라가 고개를 들었다. 그는 당신을 말한 거예요. 아이샤가 서류들을 응시했다. 그가 바꿨어요. 스텔라가 말했다. 그가 유언장을 바꿨어요. 이동욱이 미소 지으려 했지만 대신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렸다. 그의 가슴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심박 모니터의 경고음이 더 빨라졌다. 안 돼, 안 돼, 안 돼. 스텔라가 당황했다. 버티세요. 아이샤가 다시 그의 손을 잡았다. 제가 여기 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용서해요. 그의 호흡이 느려졌다. 한 번 더 깊게 숨쉬고 그리고 평온하게. 스텔라가 그의 목에 두 손가락을 댔다. 맥박이 없어. 그녀가 아이샤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이제 촉촉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돌아가셨군요. 아이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열어. 말리였다. 스텔라가 빨간 서류철을 팔밑에 끼고 문을 살짝 열었다. 말리가 그녀를 밀치고 들어왔다. 그는 침대에 누워있는 시신을 보더니 아이샤를 보았다. 그래서 이게 다 그것 때문이었군. 시작하지 마세요. 스텔라가 경고했다. 그가 그녀에게 몸을 돌렸다. 당신이 그녀를 여기 데려와서 모든 걸 망쳤어. 그녀는 그의 딸이에요. 스텔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걸 지울 수는 없어요. 말리가 차갑게 웃었다. 두고 보지. 내 변호사가 이 모든 엉망진창을 처리할 거야. 그는 떠나려다가 멈칫했다. 그리고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당신은 그저 간호사일 뿐이야. 당신이 발을 들인 세상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면서.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스텔라가 한숨을 쉬었다. 그가 이걸 막으려 할 거예요. 아이샤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여전히 아버지의 팔에 손을 얹고 있었다. 그러도록 둬요. 장례식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뉴스는 불처럼 퍼져나갔다. 모든 블로그, 신문,
TV 방송국, 억만장자 이동욱 대표, 마지막 가족 상봉 후 평화롭게 별세, 충격적인 폭로, 비밀딸, 사망 몇 시간 전 도착, 유언 관련 분쟁 시작, 배알의 가문, 새로운 도전의 직면. 말리는 자신의 홍보팀을 고용했다. 그는 병원을 방문한 여성이 사기꾼이고 심어 넣어진 사람이며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도 없다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병원에서 찍힌 사진은 이미 유출되었다. 아이샤의 얼굴은 어디에나 있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돈을 노린다고 했고, 다른 이들은 그녀를 진정한 상속녀라고 불렀다. 하지만 아이샤 자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 한 번의 인터뷰도, 언론에 대한 단 한마디도 없었다. 그녀는 병원 근처 스텔라의 아파트에서 조용히 머물렀다. 저는 세상을 원하지 않아요. 그녀가 스텔라에게 말했다. 그저 그의 얼굴을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제 보셨으니 어떠세요? 스텔라가 물었다. 더 가벼워진 기분이에요. 2주가 지났다. 변호사들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빨간 서류철은 효력을 인정받았다. 서명은 진짜였다. 유언장 최종본에는 아이샤가 그의 첫 번째 친딸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녀는 유산의 45%를 상속받게 되었다. 말리와 다른 아들들은 나머지를 나누어 가졌다. 혼란이 뒤따랐다. 항의, 법원 서한, 비난. 말리는 DNA 검사를 요구했다. 결과는 일치했다. 그는 두 번째 검사를 요구했다. 결과는 같았다. 그리고 침묵. 그는 며칠 동안 뉴스에서 사라졌다가 어느 날 아침 아이샤가 스텔라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말리였다. 그는 카메라 없이 청바지를 입고 피곤한 눈으로 거칠어진 얼굴로 혼자 왔다. 얘기하러 왔습니다. 그가 말했다. 아이샤가 밖으로 나섰다. 왜 지금인데요? 화가 났었어요. 아직도 그렇죠. 네, 그가 말했다. 하지만 멍청이는 아니에요. 그녀가 기다렸다. 그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를 닮았네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오래된 사진 속의 그 여자, 당신 어머니였죠? 네. 말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엄마는 그녀를 싫어했어요. 알아요? 어머니는 늘 아버지가 가난한 여자와 잠시 한눈을 팔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아이샤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믿지 않았어. 어렸을 때였어요. 제게 누이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죠. 그가 팔짱을 꼈다. 그리고 지금도 당신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있었죠. 저는 아니었어요. 정적이 흘렀다. 그가 한 걸음 물러섰다. 변호사가 만나서 정리할 게 많다고 하더군요. 더 이상 싸울 생각 없어요. 다만 엄마가 살던 그 집만은 팔지 말아줘요. 그 집은 고인이 가장 아끼던 곳이었다. 아이샤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는 천천히 발길을 돌렸다. 한 달 후 유산 상속은 마무리되었다. 대중의 관심은 식었고 카메라 렌즈도 더 이상 그녀를 쫓지 않았다. 아이샤는 유산의 일부를 들여 병원을 확장했다. 새 병동을 짓고 병상수를 늘리고 직원을 고용했다. 접수대에는 돌아가신 미암과 이드리스의 작은 사진을 놓았다. 그녀는 이름을 바꾸지도 호화로운 저택을 사지도 않았다. 여전히 같은 아파트에 살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고 가끔은 웃음소리도 터져 나왔다. 마침내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되었고 자신을 떠났던 그 남자를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느 날 밤 스텔라가 차 한 잔을 들고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아이샤가 나와 옆에 앉았다. 선생님은 왜 그를 도왔는지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아이샤가 물었다. 스텔라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의 눈에서 무언가를 봤으니까요. 그녀가 말했다.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희망.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봤지만 죽기 전에
자신의 영혼을 정화하려 노력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군요. 아이샤가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도요, 당신 없이는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요, 해낼 수 있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다. 아이샤가 일어났다. 이제 자러 갈게요. 스텔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잘 자요. 귀한 분. 아이샤는 나지막이 웃었다. 그렇게 부르지 말아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스텔라는 소포 하나를 받았다. 보낸 사람 이름이나 반송 주소는 없었고, 검은색 봉투 안에 밀봉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그녀가 봉투를 열었다. 나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 스텔라에게 육필 편지였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드리스가 보낸 편지였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제가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이 약속을 지켰다는 뜻이겠죠. 그녀를 집에 데려와 주어서 고맙습니다. 어떤 변호사도, 어떤 아들도, 어떤 친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당신은 해냈습니다. 당신은 나를 이름이 아닌 한 남자로서 보아주었고 내 곁에 머물러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당신처럼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내가 남길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지만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돈도 땅도 아닙니다. 로코와 근처의 작은 땅입니다. 강가에 자리한 조용한 곳이죠. 당신도 그곳에서 저처럼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스텔라. 이제 편히 쉴 수 있겠군요.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닦지 않았다. 그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품에 안았다. 이드리스는 세상에 없지만 그의 마지막 소원은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어쩐지 모든 고통 속에서 아름다운 무언가가 피어났다. 스텔라는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해는 아직 뜨지 않았다. 아래 거리는 여전히 어둡고 고요했으며 덤불 속 귀뚜라미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이른 버스 엔진 소리만이 정막을 깼다. 그녀의 손가락은 편지 위를 몇 번이고 스쳤다. 5번이나 읽었고 읽을 때마다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그 땅은 실제했다. 봉투 안에 접혀있던 지도를 확인했다. 로키아 강가에 있는 작은 부지였고 도시 소음과는 동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자전거 한 대조차 가져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그저 땅이 아니었다. 의미가 담긴 땅이었다. 남은 것이라고는 진실뿐인 한 남자의 감사였다. 마침내 해가 떴을 때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간호사복으로 갈아입고 매일 아침처럼 문을 나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벅차올랐다. 돈이나 권력이 채워준 것이 아니었다. 더 고요하고 더 평화로운 무언가였다. 그녀는 좋은 일을 했고 그것은 중요했다. 병원에서는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본부장 이드리스의 이름은 더 이상 화이트보드에 없었다. 그의 파일은 잠겨 보관되었고 그의 병실은 청소되어 새로운 환자에게 배정되었다. 직원들의 속닥거림도 줄어들었다. 소라는 지나갔다. 스텔라만이 그의 기억을 마음속에 부드러운 선율처럼 간직하고 있었다. 그날 늦게 총괄 간호사가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다.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녀가 말했다. 누구요? 변호사요. 스텔라가 작은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곳 창가에는 모든 것이 무너지던 날 말리크 옆에 서 있던 그 남자, 방쿨 씨가 서 있었다. 그가 고개를 돌려 작게 인사했다. 스텔라 간호사님,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밀봉된 갈색 봉투를 건넸다. 이건 유산 관련 서류가 아니라 이드리스 씨가 마지막 날들에 추가한 겁니다. 스텔라가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다.
상단에 그녀의 이름이 타이핑되어 있었다. 스텔라 자딜. 아부자 주립의사회에 보내는 추천서였다. 이드리스 본부장의 이름으로 서명되어 있었고, 스텔라를 어떤 고등교육이나 병원 승진 또는 그녀가 원하는 리더십 역할에 추천한다는 내용이었다. 첨부된 수표도 있었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빚을 갚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었다. 저는 그가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남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반콜 씨가 미소 지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자식들에게 주었지만 자신의 평화를 당신에게 주었습니다. 스텔라가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그것을 접어 다시 봉투에 넣고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문가에서 잠시 멈췄다. 다들 간호사들은 있기 마련인데 그분은 그러지 않았더군요. 스텔라가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그럴 리 없죠. 2주 후 스텔라는 로자 강가에 서서 이드리스가 자신에게 남긴 땅을 바라보고 있었다. 넓지 않은 평평한 땅에 잔디와 몇 그루의 나무가 있었고 수평선 너머로 잔잔한 강물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흙을 밟았다.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침묵이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는 곳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바람이 신선한 흙냄새와 멀리서 피어나는 꽃향기를 실어 날랐다. 이곳의 작은 집, 현관에 놓인 나무 의자, 산들바람, 지친 마음이 쉴 수 있는 곳을 상상했다. 눈을 떴을 때 아이샤가 2개의 비닐봉지를 들고 그녀 옆에 서 있었다. 당신 왔어요? 스텔라가 말했다. 당연히 왔죠. 아이샤가 웃었다. 유명한 간호사님의 새로운 왕국을 안 보고 배기겠어요? 스텔라가 웃었다. 지금은 그저 흙과 공기뿐인걸요. 하지만 당신 거예요. 아이샤가 말했다. 당신이 얻었어요. 2사람은 가장 큰 나무 아래에 앉아 봉지를 열고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젤로프 라이스를 먹기 시작했다. 그분 그립지 않아요? 스텔라가 한참 만에 물었다. 아이샤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말했다. 가끔은 그가 떠났다는 걸 잊어요. 여전히 그가 전화하거나 노크하거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나타날 것 같아요. 당신은 그를 사랑했군요. 내가 사랑했던 건 그의 가능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 자체는 아니었고요. 스텔라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네요. 하지만 그날 그의 손을 잡았을 때 아이샤가 계속 말을 이었다. 그의 눈에서 두려움을 봤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후회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그 순간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느껴졌고 나 자신도 인간적으로 느껴졌어요. 2사람은 말없이 천천히 씹었다. 머리 위 나뭇가지에서 새가 지저귀었다. 스텔라가 냅킨으로 손을 닦았다. 당신은 유산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다 했어요. 아이샤가 말했다. 병원에 아동 병동을 지었고 우두학 아주머니께도 드렸어요. 어머니 이름으로 장학금도 만들었고요. 스텔라가 미소 지었다. 정말 대단해요. 아이샤는 어깨를 으쓱했다. 누구에게 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이야기가 잘 끝나기를 바랐을 뿐이죠. 그래서 잘 끝났어요? 아이샤가 강을 바라보았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2사람은 식사를 마치고 나무 등걸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곧 병원을 떠날 거예요. 스텔라가 나지막이 말했다. 아이샤가 고개를 돌렸다. 네? 뭐요? 이곳에 무언가를 짓고 싶어요. 작은 치유센터 같은 거요. 사람들이 쉬고 회복할 수 있는 곳. 몸뿐 아니라 마음도요. 아이샤의 눈이 빛났다. 피난처처럼요. 스텔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간단하고 조용하고 진실된 곳. 내가 도와줄게요. 아이샤가 말했다. 그럴 필요 없는데. 돕고 싶어요. 2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서로 다른 이야기, 같은 목적, 같은 평화를 가진 2 여인.
아부자로 돌아와 말리크 베카르는 아버지의 옛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방은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였고 책들은 여전히 선반에, 펜들은 서랍에 있었다. 그가 서랍을 열자 먼지 쌓인 카세트 플레이어가 나왔다. 그가 전원을 켰다.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버지의 메시지였다. 말리크, 네가 이 테이프를 찾는다면 내가 만든 선택들이 탑을 쌓았지만 땅에는 균열을 남겼다는 것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나는 네가 다르게 쌓기를 바란다. 더 높게가 아니라 더 좋게. 말리크는 테이프를 멈추었다. 그는 방을 둘러보았다. 처음으로 새로운 감정을 느꼈다. 분노도 수치심도 아닌 이해였다. 3개월 후 스텔라는 새로운 간판 앞에 서 있었다. 이드리스 평화 안식과 치유센터. 아이샤가 그녀 옆에서 차가운 몰트 음료병을 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직접 센터를 페인트 칠했다. 현지 주민들과 함께 따뜻하고 부드럽게 지었다. 안에는 깨끗한 침대, 소박한 음식, 조용한 구석, 책, 미소, 소음도 판단도 없는 오직 평화만이 있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다. 번아웃된 직장인, 병든 할머니, 부서진 젊은 남자, 과부, 가출 청소년, 길 잃은 영혼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무언가를 찾았다. 마법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찾아왔다. 8살도 채 안 된 소년이었다. 마르고 더럽고 말이 없었다. 스텔라가 소년의 손을 잡았다. 이름이 뭐니? 소년은 구겨진 종이를 내밀었다. 여기가 마음을 고치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잘 찾아왔어. 그녀는 소년을 안으로 이끌었다. 그들 뒤로 문이 닫히자 산들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로 웃음소리를 실어 날랐다. 마지막 소원은 이루어졌고 새로운 이야기가 막 시작된 것이다.